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입니다. 진행을 맡은 KBS 기자 김효송입니다. 3대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자들을 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일 바로 지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검찰청 폐지 그리고 기소와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선 이후 여야 원내 지도부 교체에 들어가는 가운데 3대 특검 그리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와 말씀 나눠봅니다. 2부에서는 정치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 이슈들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궁금증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다. 2월 13일 금요일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첫 순서입니다. 주요 뉴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봅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 특검 후보자 추천했는데 바로 당일 지명이 됐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고,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최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감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물이 됐고, 최혜병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 인물이 됐습니다. 2명, 1명 이렇게요. 예, 네. 애초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냈거나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운 인물들이 많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수사를 지휘했고,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내면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감사라고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실 관저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면서 재심의를 주장하면서 전 정권과 대립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인 민중기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최혜병 특검인 이명현 특검은 군 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보복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묻자 그런 고려야말로 능력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후보를 배척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잘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해서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3대 특검법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만큼 속전속결로 진행됐는데요. 특검별로 수사팀 구성 등 최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편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과 차명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오늘 새벽에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군요. 네. 자, 나라 밖에 돌아가는 거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좀 대화를 시도하려 했던 그런 정황, 이런 거에 대한 외신이 또 있었어요. 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미국에 있는 북한 측 외교관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서신 교환에 열려 있다며 사실상 보도를 인정했고요. 네. 그러면서 첫 임기였던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뤘던 진전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후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소통을 수차례 강조했는데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김 위원장과 27차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믿음과 신뢰 이런 표현을 김 위원장이 서신에 쓴 걸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친서 시도는 외교적으로 대화가 가능할지 탐색전을 편 걸로 보이는데 김 위원장은 이를 거부한 게 알려진 날 공교롭게도 러시아에 굉장히 공들인 국경절 축전을 보내며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그랬군요. 러시아를 형제국가 피로 맺어진 전후관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
당장은 미국에 대화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행보로 해석됐습니다. 김 위원장에겐 2019년 하노이 노딜이 정말 큰 충격이었던 만큼 미국에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란 메시지란 분석도 나오고요. 이렇게 탐색전을 이어가다가 전략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됐을 때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다시 좀 국내로 좀 돌아보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부양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주의할 점도 좀 같이 짚었나요? 네, 이창용 총재는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경기부양 정책이 그만큼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한 건데요. 이 총재는 한은이 작년 10월 이후 4차례의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경기가 어렵다 보니 앞으로도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2차 추경을 해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을 거라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는데 다만 급하다고 해서 경기부양 정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면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 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힘을 싣고 있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긴 한데요. 그러면서 그 중심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있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지금 비은행권에 그러니까 은행이 아닌 민간회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한은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화폐와 다름없다면서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부터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이 전격 시간에서도 좀 전문가를 모시고 좀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해요. 지금 강남뿐 아니라 서울 강남 말고도 주변 지역으로도 이 부동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값 얼마나 오른 건가요? 네, 강남권 밖으로도 지금 상승세가 번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40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 주만 해도 지난주 대비 0.26% 오르면서 1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강남 상구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으로도 흐름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강동구는 전주 대비 0.5%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고 성동구도 지난주보다 0.47% 올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면 그만큼 돈이 더 풀리는 만큼 앞으로 집값이 더 자극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다음 달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막차를 타야 한다는 심리가 발동한 걸로 보입니다. 네. 내수 경기를 활성해야 하는 정부로선 서울 집값 급등세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뿐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 카드를 꺼내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어제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TF 회의를 열고 서울 부동산 시장이 엄중한 상황이다.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주 엄중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었죠. 예. 네, 정치 상황 하나 좀 살펴보죠. 여야 지도부 교체기입니다. 요즘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오늘이죠. 네, 민주당 새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오늘 열립니다. 김병기 서영교 의원의 2파전이고요. 예전에는 현역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해서 표심을 가늠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적용됩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고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년 임기를 마무리하며 정권 교체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권 도전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정청래 의원과 차기 당권 경쟁을 할 걸로 보입니다. 정청래 의원도 어제 국회 법사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오늘 새 원내대표가 뽑히는 대로 당대표 선출 논의가 민주당에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16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데요. 수도권 3선인 김성원 의원과 TK 3선인 송원석 의원이 어제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개파색이었다는 평가를 받긴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친한동훈계와 옛친윤계 구주류의 갈등이 심한 상태라 원내대표 선거가 개파 간 대리전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퇴임 기자회견에서 성찰과 혁신이란 가치가 당권 투쟁으로 오염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하나 좀 알아보죠.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를 했는데
북한도 이 대남 그 소음 방송 멈췄다고 하죠? 네, 일단은 이제 중지를 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이 없다. 어제 0시부터 전 지역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이틀 전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으니까 시간상으로 10시간 만에 북한도 방송을 끄면서 호응한 겁니다.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뉴스나 음악 같은 걸 틀었는데요. 북한은 쇠 긁는 소리나 짐승 울음소리, 공습 사이렌 같은 기괴한 소음이나 사람의 불안을 자극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만큼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받는 고통이 컸는데요. 북한은 우리 군이 방송을 중지한 지 7시간 만인 그제 저녁 9시부터 잔잔한 음악을 틀다가 자정부터는 아예 방송을 멈췄습니다. 일단 긴장 완화의 발판은 마련된 걸로 보이지만 관계 개선 신호로 해석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남북 모두 확성기 시설 자체를 철거하거나 이동하지는 않고 있어 상황에 따라 다시 방송을 재개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 7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 장마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오늘 날씨 궁금해지는데요. 기상정보 전해드리고 교통 상황 안내해드립니다. 잠시.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 많이 더우셨죠? 서울의 낮 기온이 33.1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어제보다는 더위가 덜하겠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0도, 춘천 29도, 대전과 대구 26도, 전주 27도가 예상됩니다. 어제부터 제주도에는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남과 경남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그 밖에 남부와 충청, 밤부터는 수도권으로도 확대되겠고 주말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제주도에도 최대 180mm 이상, 남해안에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퍼붓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10에서 80, 중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남부 내륙과 충청에도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모레 오후부터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1.9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사고로 지나기 어려워진 곳들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이고요. 남사 진위 부근 4, 5차로에서 화물차 간 추돌 사고 처리하면서 남사 정류장 이전부터 3km 구간 차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후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쪽으로 서울시 구간 진입 더뎌졌고요. 수도권 제일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방향은 터널 안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요. 노고산 2터널 1차로가 차단돼 양주 요금소부터도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후 남양주에서 강일 구간 차가 많고 반대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계양 부근에서 송내, 장수와 조남, 하기 분기점 일대로 모두 13km 구간에 걸쳐 답답합니다. 끝으로 영동선 강릉 방향 서창과 안산 부근 주춤하다가 용인부터 양지 터널까지도 6km 구간 지체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전격시사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와 함께 전격 인터뷰 가져봅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어제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을 했는데 밤에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지명한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특검법상 가장 빠르면 4일 만에 특검 임명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특검법 통과 당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마 최대한 신속하게 특검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과 약속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뭐 내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수사들이 그동안 적체돼 있고 네. 증거가 사라지고 증거 인멸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뭐 사건들은 공소시효 뭐 이런 부분들이 남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특검이 출발해서 빠르게 수사를 착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오늘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특검 사무실 꾸리고 준비하면 한 20일 정도는 어차피 수사를 현실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오늘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20일 정도 그러면 7월 뭐 초중순 이후에나 수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빠르게 특검을 출범시켜야 될 필요가 있죠. 네, 네, 준비 기간을 이렇게 좀 감안을 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2명은 민주당 그리고 1명은 혁신당이 추천한 후보가 특검으로 이제 지명이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각 후보들 어떤 기준에서 추천을 하셨었습니까? 가장 뭐 중요했던 것은 능력 중심으로 그러니까 수사를 정말 잘할 수 있으시냐, 수사 능력. 예, 네. 그것과 더해서 수사 의지, 진실을 파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인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것이지만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수사의 신속성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능력들을 좀 검증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 특검에 임명되면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본인의 현업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 자리이면서도 또 자신의 현업을 못 하게 되는 일종의 희생이 필요한 자리로도 볼 수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와 의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이 되긴 했지만 실제 이제 의사와 의지가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또 별도로 확인 절차를 거쳤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가령 뭐 변호사면은 수임한 사건 같은 걸 또 이제 정리를 하고 이걸 맡으셔야 네, 된다. 맞습니다. 실제 추천됐지만 본인은 어렵다 이렇게 고사하신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럼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네,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전 정부 때 이제 주요 의혹을 다루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게 보복 수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우려도 또 나온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헌법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 오물을 닦아내고 치우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오물을 닦아내고 치우는 것이 헌법 자체를 훼손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를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검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보복의 개념이 아니고 또 다시 말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정치 질서와 국민의 상식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그 국민들의 그런 의사는 충분히 표출됐다고 봅니다. 내란을 빠르게 종식시켜달라.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내란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들이 충분히 분출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특검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 임기 초기인데 이런 대규모 특검이 또 동시에 또 세 개 특검이 가동이 되면은 다른 중요한 의제가 좀 관심사 밖으로 좀 밀려나는 이런 일이 되지 않겠냐는 또 우려도 또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역으로 이 특검을 뒤로 미루면 그러면 뭐 그런 우려는 없겠느냐. 오히려 네. 뒤로 갈수록 정치보복처럼 보이죠. 그때 왜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하느냐. 뭐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한편 이 특검이 각 특검법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한 5개월 정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연장 하더라도.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올해 안에 수사가 다 끝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네.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 특검과 관련된 사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진짜 미래를 고민하는 의제를 다루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또 입장을 바꿔서 왜 그럼 윤석열 정부 때 이것들 수사 안 했을까요? 그때 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그 국민의힘에게도 경고했던 것처럼 빨리 특검법 받아라. 그냥 윤석열 정부 때 특검법 받아서 윤석열 정부 때 특검 해라.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니까 그때는.
지금 특검하는 것이 가장 약한 특검이 될 것이니 특검 빨리 받아서 빨리 진실은 정리하고 가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 번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거부했고 여기까지 시간을 끌고 왔던 것은 뭐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이 만약에 비판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정쟁적인 비판이죠. 특검이 그러니까 오히려 좀 지체가 됐다는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었고요. 자, 아까 그럼 출범은 이제 다음 달 초 정도 지금 예상 출범 자체는 뭐 오늘 내일 될 수도 있을 것 출범이 같은데 아니고 실제 수사는 아마 활동이 그럴 것 같습니다. 수사 활동이 이제 그쯤 시작이 되고 5개월여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이제 그럼 올해 안에는 지금 결과를 좀 볼 수 있겠다는 그런 네, 예측이 맞습니다. 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검찰 개혁에도 좀 속도를 내고 계신데 김 의원님도 같이 또 이제 참여를 하셨죠. 네. 그 4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 어떤 이유에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검찰 개혁은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뭐 한 80년 전에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부터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당시에 친일 경찰이 너무 힘이 세니까 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검찰이 잠시 수사권을 갖는다라고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그렇게 초기에. 속기록에 남아 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의 수사권은 임시적으로 부여된 것이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개념적인 권한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검찰이 수사권을 갖다 보니까 지난 80년 동안 누적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고 검찰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해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거든요. 수사를 하지 않으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인데 수사를 하면서 임의적으로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그 수사에 대한 결론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기소권까지 같이 갖고 있으니 네. 그냥 찍어서 수사하면 기소까지 일사천리로 가는 것이죠. 프리패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권한 집중이 잘못된 것이라 이것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 출마할 때부터 5년 전부터 검찰개혁하겠다라고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당시부터 이미 법을 발의했던 것인데 이게 계속 밀리고 뭐 문재인 정부 때 일부 저희가 성과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 때 다시 원상회복되면서 이거 밀린 과제를 이제 다시 원위치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힘이 있을 때 정권 초기에 힘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도 주도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국회에도 여당이 다수당을 갖고 있을 때 이때 신속하게 개혁 과제들을 수많은 개혁 과제들 이제 그 개혁 과제를 좀 빠르게 정리를 해야 국민들께서도 안심하시고 정권을 잘 맡겼다 이렇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을 중수청 그리고 기소권을 공소청에 이제 나누고 네. 그리고 만일에 이 기관 간에 좀 뭐 갈등이 생겼을 때는 총리 산하죠. 그 국수위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군요. 네. 그런데 이 법안을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석 달 안에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석 달을 제시하신 배경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 3달이면 이제 9월 정도인데요.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10월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거든요. 아, 국회 일정. 네. 네네. 그리고 12월까지는 예산 시즌이라서 네. 9월을 넘기면 이 법안은 12월 말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9월 전에 끝낼 것이냐 아니면 12월 이후로 넘겨서 한참 뒤에 끝낼 것이냐 이 차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9월까지는 9월 15일 중순 이 정도까지는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올해 안에 할 거면은 9월이 해야 맞습니다. 된다는 말씀이라군요. 예. 근데 이 법안을 이제 발의하시면서 정부하고는 따로 상의하지는 않았고 또 대통령과도 검찰 개혁은 관련이 없다 그런 언급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라도 좀 뭐 정부하고 뭐 이렇게 논의가 좀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당연히 논의를 해야죠. 이제 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그리고 공수처를 강화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님의 공약이었는데 그 공약을 이행하는 주체는 국회다라고도 최근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외교 안보 문제에 집중하고 개혁 과제는 국회에서 다루는 게 사실 저도 맞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가 국회의 시간으로 이것을 먼저 출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 논의하고 법을 통과 최종시키는 과정에서는 정부와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정부조직법 개정과도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네. 정부와 협의 없이는 뭐 하기 어렵다는 거 저도 당연히 뭐 이해하고 집권 여당의 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그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그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좀 발의했는데 혹시 네. 조국혁신당하고도 좀 뭐 대화하실? 조국혁신당과는 이미 뭐 작년부터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토론회 같은 것들도 같이 하고 네. 논의 과정을 같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의한 안과 조국혁신당 안이 조금씩 다른데 네. 그 부분은 당연히 뭐 협의해 가면서 아, 검찰 개혁을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그 협의를 하셨었고 또 그걸 이제 또 논의 과정을 더 거칠 수도 있겠다 하는 네네. 말씀이로군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기소와 또 이 공소 이 수사가 또 분리가 되면은 네. 형사 사건이 처리가 이거 좀 더 늦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에도 또 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존에 이제 수사권에 대한 일부 조정과 검찰 직접 수사 일부 제외하는 이런 과정에서 수사 지연 문제들이 사실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문제 제기가 되어 왔죠.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이제 기관을 분리하는 것과 별도로 수사 절차와 관련한 수사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사 절차법을 만들고 기존 형사소송법을 좀 개정하고요. 한편 저희가 이번에 특이한 제도를 둔 것이 이제 기관을 둔 것이 국가수사위원회인데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국가수사위원회에서 다 다루도록 이런 모든 문제 발생하는 문제와 불협화음들을 국가수사위원회가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이의 제기를 하면 국가수사위원회에서 별도의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이의 절차를 처리하거나 하는데 그 기간도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켜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들을 넣어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핑퐁이 있다 보니 수사가 하나씩 지연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는 경찰 혹은 수사기관이 전담한다라고 명확하게 구별해주면 수사기관 내에서 이 지연하는 게 수사기관의 온전한 책임이 돼버립니다. 지금은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도 가지고 있다 다시 경찰에 뭐 문제 제기하면서 핑퐁하다 보니 네네. 한없이 길어진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인데 핑퐁을 못하게 아예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핑퐁을 못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수사기관 내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이제 수사만 계속 하다 보니 수사 전문화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께 더 바람직한 사법 제도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이제 공소청은 검사들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만 오로지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는 인권을 침해하는 기능이거든요. 네. 원래 검사는 수사기관이 인권 침해하는 것을 보호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직접 수사하다 보니까 그게 안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공소청은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보호하는 감시하는 이런 기능도 할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또 이제 입장을 좀 냈는데 이 법의 원칙을 또 훼손한다. 오히려 네. 지금 말씀과는 조금 다른 건데 국민 권익을 침해한다. 형사사법제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그리고 또 대통령 방탄에 관한 얘기도 또 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 방탄 관련해서는 이미 기소 다 했는데 무슨 방탄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민의힘의 논리가 허술합니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은요. 진짜 자기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소 분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수가 많이 기존 냈습니다. 발의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권성동 의원 수사기소 분리해야 된다. 법안까지 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자당의 중진 의원들 주호영 의원도 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자당의 주요 의원들 중진 의원들이 다 수사기소 분리 찬성했고 법안까지 냈는데 이제 진짜 가시화되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정쟁용이죠. 지금 하여튼 그 정쟁용으로 지금 저 네. 여당의 비판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고요. 자, 야당의 말이 바뀌어 야당입니다. 네네 야당에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실 그
법무부 장관 이 네. 사법 관련해가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좀 이 부분 적임자 조건 같은 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사람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그 검찰 개혁 그리고 사법 개혁 이 두 가지 이슈가 이 법조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시스템 자체에서도 자칫하면 국가의 모든 정책을 다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개혁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번 법무부 장관은 이 검찰 개혁 그리고 사법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오늘 새벽에 좀 새로 나왔던 얘기인데 보니까 그 오광수 민정수석에서 사의를 밝혔다는 그런 보도가 또 매체들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광수 수석과 취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여당의 의원의 일원으로서 그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뭐 사죄해 드립니다. 다만 이런 관점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해서 곧바로 인사들을 해야 되는 그런 정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시간적으로 매우 그 제한적인 그런 상황에서 능력 중심으로 사람들을 뽑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이 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께서 아직 뭐 결정을 하지는 않으신 것 같지만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일단락되면 다음번엔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사들이 발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인사 검증할 시간조차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인수위가 있고 하면 한 2개월, 3개월 정도 충분히 인사 검증하는데 대선 치르고 다음 날 바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요.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 비서실을 꾸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선 중에 비서실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오만한 것이니까 예,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특이한 게 그 권리당원 투표가 또 이제 일부 네.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변수로도 좀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또 있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권리당원이 이제 20% 반영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받은 그 표수가 비슷하면 권리당원 표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당심과 국회의원들 간의 괴리되는 점들을 어느 정도 좀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출마하신 분들 또 후보자들 또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 의원들께서는 뭐 그 이후에 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뭐 사실 그 의원들이 당내 선거에서는 자기 입장을 잘 못 밝힙니다. 네. 네, 다 이제 관계가 있고 뭐 다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당내 선거가 그래서 제일 어렵고 나중에 표수를 합치면 분석한 표수가 합치면 뭐 200배, 300배 나온다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쨌거나 일정대로 이제 오늘 새 원내대표가 나오면 원내 지도부가 이제 새로 구성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그럼 원내 수석 부대표를 지금 맡고 네. 계신데 그럼 뭐 다른 저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예, 이제 임기가 끝나고요. 네. 아마 이제 당분간은 검찰 개혁에 좀 집중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럼 싶습니다. 다른 일로 또 이제 당직을 또 좀 수행하실 수도 있는데 당직은 그건 못 맡을 아닙니까? 것 같습니다. 아니 안 맡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 의정 활동으로 네. 그러면은 예. 자꾸 하고요. 네, 네. 원내 부대표로서 그럼 인터뷰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하고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직무를 이제 거의 마쳐 가시면서 네. 소회를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뭐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원내 부대표, 수석 부대표 하는 동안에 헌법 개정 빼고는 국회의원으로 살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람하지 않으셨던 계엄을 막았고 그 계엄의 원흉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이 과정들을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 잘 안전하게 완수한 것이 저한테도 큰 영광이고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도 네. 이제 회견을 하시면서 네. 이제 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학점으로 하면은 뭐 A 마이너스 뭐 그런 네, 말씀을 그랬었죠.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부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네. 좀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박찬대 원내대표보다는 조금 더 후한 점수,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한 점수로는 A 정도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본인께서 조금 더 겸손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안 그럼 저 부대표님 본인의 본인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저의 활동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요. 저는 B+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네, 저는 이제 개혁 과제들을 조금 더 담당을 하기로 했었는데 실제 거부권에 계속 부딪히면서 개혁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낸 부분은 사실 많지 않았죠. 도전과 시도는 정말 많았지만 네. 실제 개혁 과제에 대한 성과는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서 저의 개인적으로 조금 박하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원내 지도 차기 원내 지도부가 더 요거는 좀 신경 더 해줬으면 좋겠다. 강조할 부분 하나만. 저는 딱 하나입니다.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지어줬으면 검찰 개혁.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원내정책 수석부대표 모시고 전격 인터뷰 진행해봤습니다. 자, 부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전격 시사 1부 여기서 정리하겠고요. 안내 말씀 듣고 이어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기레인문학 우리 땅 걷기 대표 신정일입니다. 제가 한 81년부터 우리나라 땅을 걸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간첩죄로 안기부에 끌려가가지고 오진 고통을 받았었어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토를 한번 걸으면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나를 좀 치유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국토의 속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걸은 것은 내 인생을 걸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색과 길에서 제 인생을 다 배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은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존재한다. 빅토르 유고도 그랬어요. 걸어서 여행하는 방법보다 더 매력적인 방법은 없다. 걷는 것이 결국은 내가 체험한다는 것이거든요. 걸으면서 느끼는 것은 어떠한 그 여행보다도 가장 매력적이고 가기 힘든 여행이 바로 걷기입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아름답고 복된 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걸으면서 내가 나를 만나고 세상을 만나고 사물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걷는다면은 이 세상이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호남과 경남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그 밖에 남부와 충청, 밤부터는 수도권으로 비가 확대되면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제주도에도 많게는 1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10에서 80, 중부에는 5에서 6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퍼붓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와 충청에도 시간당 1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철저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요일에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30도, 춘천 29도, 대전과 대구 26도, 전주 27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 습도는 58%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지적 시사 2부입니다. 매일매일 생겨나고 변화하는 정치 현상과 이슈들 날카롭게 분석하고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영입니다. 네,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창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광수 정무수석 그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이 관련해서 좀 먼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죠. 이 전격적인 사의 표명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네. 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네.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재산과 관련돼서 차명 보유 논란에 이어서 차명 대출 논란까지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차명 보유 논란이 커졌을 때는 본인이 사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사실은 여론이 반대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러면서 한두 번은 넘어갈 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어떤 그 인사권 카드를 가지고 한 번은 좀 넘어가나 싶었어요. 그런데 차명 대출 논란이 커지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결국은 스스로 사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건데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뼈아픈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검찰, 법원, 사법개혁들 물론 이제 그거는 제도와 시스템이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그걸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네. 아무래도 검찰 내에 소통이 되고 또 검찰이 조직이 변경되더라도 그것이 안착하는 데는 굉장한 그 디테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인과 코드가 맞으면서 검찰 내부와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적임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사의를 한번 반려를 했는데 네. 아마 이제 결국은 사임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들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최수영 정치평론가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야당 쪽에서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제 좀 비판을 했었고 이제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또 비판적인 입장을 좀 냈었었는데 그런 걸 좀 고려를 한 걸로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처음에는 이제 여론의 흐름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차명 보유 논란이 나왔을 때만 해도 부적절한 처신이다. 어쨌든 근데 본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만 얘기하면서 여론이 조금 변화했으면 아마 이제 돌파를 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명 대출 의혹은 이게 이제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거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정수석의 이제 그 기능이 공직기강을 잡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사검증도 있지만 또 친인척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도덕성과 윤리성이 훼손된 사람이 과연 이런 3대 중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게 더더군다나 이재명 정부는 청렴과 능력과 충직함을 강조한다 했는데 그 청렴에 과연 이게 들어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고민이 됐는데 여론이 더 악화하니까 그러면은 실기하기 전에 차라리 이제 자진 사퇴 형식으로 가보자. 이런 식의 지금 그 방향성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사실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첫 단추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 지명한지, 그러니까 임명한지 사나흘 만에 첫 단추가 좀 잘못 꿰진 이 부분은 반면에 교사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길게 끌고 갔으면은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 더 큰 부담이 됐을 거다. 그나마 만시지탄 소리를 듣기 전에 이렇게 조기 정리된 게 오히려 저는 한번 정권 초기에 쓴 약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어서 좀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좀 검찰 개혁 관련해서인데 안 그래도 좀 두 분 오시기 조금 전에 이걸 발의하셨던 분이 여기 다녀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이 검찰 개혁 법안을 그 기치를 내걸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발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또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여야 간에 이렇게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너무 서둔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뭐 공약 사항을 이행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책을 발표한다거나 이건 뭐 집권 여당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건 사실 사법제도와 우리 사실 그 삼권 분립에 가까운 이제 그 사법제도 변경을 갖고 오는 건데 이걸 이렇게 뭐 야당 시절에 추진하던 것처럼 마치 시민단체가 추진한 것처럼 이렇게 급박하게 처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더군다나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한다는데 아니 지금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고 그다음에 지금 원내대표가 지금 새로 뽑히는 과정이 지금 오늘 있는데 당정협의도 거치지 않고 국정기획위원회가 할 국정의 밑그림과도 조율이 안 되고 이걸 올해 3월 달에 3개월 안에 졸속으로 하겠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뭔가 의도가 담긴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 될 걸로 봐요.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이렇게 서둘 이유가 뭐가 있느냐. 더더군다나 우리가 계엄 사태에서 봤듯이 뭐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도 수사기관의 중복과 혼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과도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국가가 주관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밑으로 뭐 중수청, 뭐 그다음에 뭐 그 경찰 특수본, 그다음에 뭐 공수처 모든 걸 지휘하겠다는 거잖아요. 얼핏 봐도 이거는 독립성, 중립성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종속성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이거는 정교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 추진하지 않을 걸로 봐요. 속도 조절하지 않으면은 진짜 이것이야말로 저는 역풍이 불 거라고 봅니다.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지금이 맞지 않는 것 말씀을 하셨는데 자. 박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우병우 수석 논란 등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찬성 여론이 80%에 달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고 그 결과물이 공수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또다시 검찰 개혁에 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뭐 명분은 충분하다고 봐요. 지난 3년 동안 검찰은 흑역사를 자처했다. 누가 보더라도 야당 대표 수사에는 뭐 200명의 검사를 투입하고 대통령 부인과 또 진짜 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뭐 마약 그런 수사에까지 관여를 하는 그런 사건들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손도 못 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검찰의 명운이 검찰의 어떤 어떤 조직의 어떤 그 운이 다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찬성 여론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지난번에 그래서 공수처가 대안이었느냐. 20년 동안 야당이 공수처를 대안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번 그 내란과 관련된 계엄과 내란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고 또 조직도 굉장히 탄탄하게 안착되지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저는 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큰 틀에서는 방향이 맞다. 또 지금이 뭐 적기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번과 같은 실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즉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네 없네 뭐 이런 논란에 빠져버리고 수사 능력이 있네 없네 이런 능력에 빠져버리게 되면 개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국민들의 삶과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은 검찰, 경찰, 공수처 뭐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조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들 간의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디테일에 대한 조정들과 그리고 정말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안정감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공론화 과정을 조금 거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빠르게 하되 좀 이 공론화 과정을 빠르게 진행을 해서 절차를 거칠 거 다 거쳐야 된다.
그냥 무조건 제도만 바꾼다고 검찰이 개혁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기도 좋고 명분도 좋지만 이후에 국민들의 삶 속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수사기관이 사정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꼼꼼함을 이번에는 좀 갖췄으면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이 있죠. 네, 뭐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지금 그 긍정적으로 지금 보셨는데 앞으로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그 양당 그 원내 지도부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양당 그 원내 대표가 나란히 이제 이제 퇴임 기자회견을 좀 했어요. 그래서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퇴임 기자회견 보시고 나니까 어떠시던가요? 지난 1년은 정말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있어서 뭐 격동의 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그 리더, 과거에 이제 86세대 운동권 출신들이 많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실은 이전 원내대표 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은 아니었어요. 또 비운동권 출신, 기업인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잘했다. 호평을 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역대 민주당 원내대표 가운데 원내대표 한 번 하고 당대표급으로 뛰어오른 원내대표 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뭐 지난 1년의 격동의 시기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실정이 심각했던 윤석열 정부의 약한 고리들을 물론 뭐 과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 거부권 전국 속에서도 90점 역할을 잘 진행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엄 또 탄핵 대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당대표 역할 그리고 야당의 맏형 역할로서 의회에서 그 중심을 잡았다. 그렇게 본다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굉장히 격동의 시기를 보냈고 그 시기 동안 중심을 잘 잡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뿐만 아니라 계엄과 내란이라고 하는 위기의 돌파 능력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 1년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평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이뤘다. 그리고 6개월 만에 1년 만에 당대표급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서 호평을 할 수밖에 없죠. 그 권성동 원내대표 회견도 한번 보셨죠? 네, 그좀 뭐 권성동 원내대표 여러 가지 말을 쏟아냈는데 참 기득권, 주류 기득권을 지킨다라는 소위 그것을 명분 삼아서 또는 그거를 갖다가 볼모 삼아서 참 당을 주물럭주물럭 너무 오래 걸린다. 지난 뭐 계엄 해제에 대해서도 미지근했고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고 그리고 후보 정말 전당대회 당원과 국민의 뜻이 반영된 후보도 마음대로 교체를 했고 또 비대위원장은 뭐 초선 바지사장쯤으로 여기고 가볍게 패싱하는 그런 정말로 엄청난 실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게 당의 단합을 위해서였다라는 말 한마디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여전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파의 기득권 그 지키기에만 너무 올인돼 있는 거 아니냐. 정말로 당원과 국민의 뜻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거냐. 뭐 이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스탠스로 가면 지금 원내대표 선거 또 앞으로 전당대회 주류가 똘똘 뭉쳐서 영남 자민련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퇴임이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최수영 정치평론가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두 원내대표의 마지막 그 회견을 한번 다 보셨을 텐데 네네. 지금 아마 박 소장께서는 권 원내대표의 그 회견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네. 저는 뭐 이제 그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부터 하면은 일단 뭐 승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해 원내대표로서 또 이재명 당시 대표의 그 두 번째 선출을 사실상 조율했던 사람이니까 어찌 보면 작년 7월에 당대표 선출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리더십이 확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이 터졌어도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재명 당시 대표의 리더십을 그 뒤에서 보완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이번 대선 구도를 만든 1등 공신으로 봐야 되겠죠. 그건 뭐 인정을 하는데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사후적 결과와는 별개로 그러면 과정에서의 그런 정치력은 인정받아야 하느냐. 저는 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까지도 본인이
원내대표 그만두는 것도 이제 당대표로 가기 위한 이제 하나의 징검다리인데 학문의 뜻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김용민 의원의 법안 발의 같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는 지금 약간 여당의 그런 일종의 자기 역할 부정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라면은 지금 여당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그런 데 대한 것보다는 이제 오히려 이제 새 정부 초기에 좀 말하자면은 어떤 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제 내가 또 당대표로 역할을 해야겠다는 그런 좀 약간의 의욕과 공명심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본인 어제 A-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뭐 사후적 결과 대선 승리를 이끈 1등 공신이라니까 점수를 후하게 줄 수밖에 없지만 전체적인 원내대표로서의 역량과 어떤 그 역할을 검증한다 그러면 저는 한 70점 정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자기 부정을 하는 그 사실상 퇴임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엄은 정말 이건 정말 우리의 큰 패착이었고 엄청나게 그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미에 이른바 윤한일체를 얘기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한 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짧게 줄여서 이제 그렇게 한 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같이 그렇게 해왔고 스타일도 똑같고 이렇게 사실상 듣고 보면 한동훈 저격을 하면서 끝낸 건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계엄의 바다를 건너게 했던 당대표가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대표였어요. 다른 사람들 참석 안 했어. 근데 그렇게 그 계엄이 잘못됐다고 얘기해놓고 계엄의 해제에 앞장섰고 그것을 해냈던 대표를 윤한일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자기 모순 아닌가요? 그 말이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거는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인정할 건 인정을 해줘야죠. 근데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새로운 리더십이 우리 당을 잘 이끌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어떤 말하자면은 그냥 그 일반론적인 말을 하고 나가는 게 맞는데 마치 특정인의 당대표를 맡기 위한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나간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그런 기자회견은 그건 의도된 기자회견이고 그건 설득력이 없죠. 그래서 저는 어제 보면서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이런 분위기라면은 결국 또 이 자중질환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완벽한 원팀 리더십을 그 당이 받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또 하나의 그 상황이 오기 때문에 참 어제 저는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는 듯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저는 아주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오히려 또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된다. 그런 그렇죠.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당의 미래에 위해서 고언을 하고 이렇게 아주 충원을 하고 전임 원내대표가 나가야 되는데 마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간 듯한 인상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두 분에 이어서 이제 새 원내대표가 이제 이번 주 전후에서 이제 선출이 되죠. 오늘 민주당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그 박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죠. 지금 김병기, 서영교 두 후보가 나왔는데, 자 이 두 분 뭐 표심을 한번 가를 만한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뭐 김병기 후보의 그 자녀 논란 이게 이제 표심을 가르고 있다. 뭐 이렇게 네.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기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이나 다 뭐 대통령과 친분 관계가 깊고 또 그동안의 중진 의원으로서 당에서 뭐 역할을 충분히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차별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안개 속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던 와중에 김병기 후보의 자녀 이제 국정원 취업 논란 이게 이제 터졌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야당 아무리 뭐 국정원 출신이라지만 그런 청탁성 전화가 폭로가 돼 아직 끝났겠구나 하고 봤는데 청탁인 줄 알았더니 이게 이제 일종의 항의였던 거죠. 자녀의 시험도 통과했는데 이른바 야당 인사 자녀라는 이유로 이제 소위 말하면 잘린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그것에 항의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물론 이제 좀 더 아직 확인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의 권리당원이 원내투표 선거에 이제 이번에 처음 도입됐잖아요. 반영이 되죠. 그렇죠. 예. 이게 34석인가요?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데 지금 사실은 김병기 후보나 서영교 후보나 누가 돼도 뭐 큰 문제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당원들이 김병기 후보에 대해서 재인식하게 되는 본인이 야당에 있어서 뭐 불이익받고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자녀가 불이익을 받아? 자녀가 그것 때문에 취업이 안 돼?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권리당원들이 자녀까지 그렇게 소위 말해서 탄압을 당했으면 김병기가 원내대표 되면 잘하겠네. 이런 어떤 이제 기조로가 이제 흐름이 흐르는 거죠. 그런 점이 오늘 원내대표 선거에 크게 좀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당원 투표도가 이제 좀 역할을 좀 할 것 같다는 네. 그런 말씀. 국민의힘도 또 새 원내대표 이제 네. 월요일이죠. 네. 네. 근데 지금 그 3선이죠. 그 김성원 의원, 송원석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조경태 의원이 또 여기 저희하고 전화 연결이 됐었는데 좀 긍정적인, 그건 뭐 단어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었어요. 지금 선거 원내대표 선출 어떤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까? 근데 뭐 김성원 의원이 사실상 원래 친한계는 아니었는데 이번 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캠프에 참여하면서 이제 친한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조경태 의원이 나오면 친한계가 2명 나오는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 아, 네. 이미 출마 선언은 이제 김성원 의원이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당내 세력 분포를 이제 보면은 이거는 뭐 저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한 107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20여 명이 이제 친한계로 분류가 되고 네. 30여 명이 이제 구주류 즉 친윤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50여 명이 이제 관망파 정도로 제가 분류가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게 개파 대리전 양상이죠. 그러면 이제 50여 명의 관망파 의원들이 어디를 줄 것이냐. 사실 이게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의 마음이 딱 투영되는 선거라서 사실 정말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원내대표 선거를 일컬어서 자동차 세일즈맨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파는 선거다. 네네. 이렇게 아주 그 난이도 높은 선거라고 얘기를 그러네요. 하는데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저는 엊그제 있었던 그 재선 의원들 16명인가 17분인가의 그 얘기가 저는 약간 기류 변화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과거 친윤으로도 분리되고 친한으로 분리되는 분들도 있고 관망파로 분리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뭐라 했냐면 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차기 원내대표가 될 사람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어떻게 할 건지 정해라. 그다음에 5대 개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도 얘기해봐라.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전에 의총 한번 다시 열어야 한다. 이런 한 3가지 조건 크게 보면 그걸 냈는데 이게 지금 좀 미묘한 흐름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으로 만일 이제 굳어져서 선거를 한다. 그러면 이건 친윤 친한의 대리전이에요. 네. 그리고 송원석 의원은 한 분은 TK,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대 TK 대결, 친윤 대 친한 대결 구도가 아주 전선이 명확하게 규정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대리전 양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대리전으로 뽑힌 분이 당의 원내대표가 된다? 하나의 합일성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망파 의원들이 그걸 그래서 중립 성향의 김도읍 의원을 좀 나오십시오 했는데 이분이 난 안 해요라고 이제 선을 그어버렸으니 이제 네, 그 얘기가 가능성은 있었죠. 없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개파의 대리전 양상으로 뽑힌 원내대표가 과연 지금이 정말 질이 멸렬한 그러니까 야권을 다시 수습을 하고 지금 저렇게 모든 이제 정말 일체적 권력을 가진 거대 여당을 상대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요 부분이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관망파 의원 50여 명과 재선 의원들 그렇게 일종의 약간 정풍 운동을 주장하는 그분들의 흐름이 저는 이제 최종적인 결과에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뭐 누가 된다는 건 사실 저는 뭐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에서 그 지도부에 지금 네. 비대위원장 했던 거취라든가 그 개혁안 말씀하신 것 같은 네. 그런 갈등이 향후 더 좀 지속되거나. 재현될 수도 아니면은 재현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좀 다양성 있게 후보군이 나와야 되는데 만일 더 이상의 그 출마 선언이 없다 그러면 이 두 분은 정말 제가 말한 대로 지역과 개파의 딱 대리전 양상이 되기 때문에 참 제한적이고 이건 참 의원들도 난감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최세용 평론가께서 아무래도 이제 이제 저 보수적 패널이시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그 퇴임 기자회견이 일종의 시그널이었다고 봐요. 네. 변화도 좋고 혁신도 좋은데 안정 그다음에 단합이 우선이다. 사실은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계엄 해제 때도 그랬고 탄핵 때도 그랬고 대선 때도 그랬고 계속 단합을 외쳤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주류의 기득권 똘똘 뭉쳐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뭐 어제 그 재선 의원들이 변화에 대한 그 비대위원장의 역할 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랑은 별개일 거다. 결국은 네. 친윤 주류의 이 원내대표는 일단 우리 사람 앉혀놓고 변화를 하던 뭐를 하던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이게 명확한 거라고 시그널이라고 봐요. 그런 네. 점에서 이제까지 뭐 사실은 당론 변경,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변경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친윤 주류의 기득권 지키기는 이번 원내대표의 선거에서 고스란히 이어질 전망이 좀 높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안 그래도 최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쭉 바로 이어가 주셨는데요. 최 교수님께 좀 이어서 다른 주제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특검 관련해서인데요. 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했는데 얼마 시간이 안 가가지고 바로 그냥 지명이 됐습니다. 후보자들 몇 명 다 후보자가 네. 아니죠. 이제 특검 내정됐습니다. 다 보셨죠? 네. 특검 보셨죠? 어떻습니까? 몇 명 보시고. 네. 일단은 조국혁신당의 추천 후보자가 확실히 셌어요. 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네. 이제 총장과 각을 세웠던 인사들 뭐 한동수, 심재철 아직도 기억나는 인사들 아닙니까? 정말 격렬하게 검찰 내부에서 소위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빚었던 그런 인사들인데 민주당은 반대로 조금 그런 논란의 인사는 피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변화,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을 후보자로 내세웠고요. 그런 점에서 저도 조은석, 민중기 뭐 이런 분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었는데 아주 전격적으로 8시간 만에 결정이 됐어요. 저는 뭐 일단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정치 보복의 어떤 그 이미지 그거는 좀 일단은 피했다. 그러면서도 개혁을 확실하게 지금 그 특검을 확실하게 진상규명과 또 특검이라고 하는 이 메모드급 특검이잖아요. 거의 지검장에 준하는 그런 특검이 돼버렸는데 내란 특검만 해도 검사가 파견되는 검사가 60명입니다. 근데 그들을 통솔하면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를 참 이런 분은 또 어디서 발굴했나 싶을 정도로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진상규명과 조직장악력이 있는 인사들로 특검을 임명한 게 아닌가 싶어서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만한 특검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님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 2명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1명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특검에 지명된 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재명 대통령이 좀 고심을 한 것 같아요. 좀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국혁신당이 체면도 안 세워줄 수는 없고 하니까 이명현 특검을 지명함으로써 일단 최혜병 특검은 사실상 수사가 거의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 공수처가 거의 뭐 수사의 구화를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사건이 이첩받아가지고 나머지 부분만 보완 조사하면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이명현 특검을 이제 지명함으로써 조국혁신당도 이제 그 일종의 정치적 동업자니까 이제 같이 추천권을 가졌던 이제 정당이니까 아마 체면 세워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특검은 저는 내란 특검으로 봐요. 이게 가장 인력도 많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공약으로 이제 이거는 조사하겠다고 했으니까.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임명됐는데 사실 이거는 좀 제가 우려할 만한 지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은 윤석열 정부와 상징적으로 대립했던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관저 공사 의혹 논란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했던 그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을 지명함으로써 저는 이제 그 수사의 뭐 동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당 입장에서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이 사후동의성 측면에서 이게 특검 결과가 나왔을 때 야당이라든가 국민들로부터 과연 이것이 공정하고 엄정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였느냐. 물론 지금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결과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후동의성이라는 말로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수사의 정당성을 나중에 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좀 드는 거죠. 이거 나중에 특검이 어떻게 할 건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우려와 그런 어떤 그 논란 속에서 출발할 수 있는 특검 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중기 이제 이른바 김건희 특검의 이제 특검은 저는 이분이 이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이기도 하고 당시 제가 자료를 봤더니 과거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를 주도했는데 근데 이거 사실 무근으로 결론이 났고 이후 관련 사건을 기소된 법관들도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그러면 이게 일종의 구색 맞추기 용이고 진보 성향의 판사니까 그럴 수 있다 싶지만 과연 이 수사에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인가? 판사 출신이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우려와 기대 속에서 이 새 특검이 출범합니다만은 지명한 걸 놓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나름 이제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의도된 그런 수사가 나중에 결과로 나왔을 때 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결과로 한번 저는 평가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님, 최수영 정치평론가님 모셔서 지금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까지 하고요. 토론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3부에서 두 분 모시고 또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격시사 3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님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 모시고 정치 현안 정치 Y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그 소환을 통보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두 차례 소환 통보했던 게 좀 뒤늦게 알려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또 소환을 통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3차 소환 통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지금 최수영 평론가께 먼저 한번 여쭤보죠. 네, 근데 저는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이고 그 물론 여러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뭐 윤 전 대통령 자신도 법률가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거는 과하다, 무죄다, 뭐 자의적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가수사기관이 이제 이렇게 자꾸 소환 통보를 하는데 그 이유를 들어서 자꾸 불응을 합니다. 김 여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연 이게 전반적인 일종의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범여권, 그러니까 구여권의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구여권, 그러니까 지금은 야권이죠. 거기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두 모습도 여러 가지 지금 그 일종의 그 상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자꾸 소환 조사에 불응한다는 거는 윤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일종의 뭐 자의식의 발로 혹은 또 뭐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어떤 일종의 불신 뭐 이런 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즉각 그렇게 해주면서 오히려 그래야 국민적인 동정심도 생기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수사받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순간 이게 뭔가 그 범야권 전체에 어떤 일종의 좀 뭐랄까 좀 그 국민의 우호적인 시선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자꾸만 어쨌든 이거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자꾸 불출석하면은 나중에 결국 강제 집행될 텐데 그럼 이게 과연 그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모습인지 또 이게 범야권에 미칠 지금 어떤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지 좀 이런 점들이 아쉬워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논란이 없게 그냥 한두 번 뭐 하다가 그냥 출석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좀 사실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뭐 작년 12월에 관저 농성이 생각나죠. 법원의 영장을 집행을 갖다가 관저에서 농성을 하면서 경호처 경호원들을 갖다가 마치 사병 부리듯이 하면서 공권력에 대응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뭐 서초동 사저로 가서 사저 농성까지는 아닙니다. 사저 산책을 하면서 소환 조사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국민들은 속이 터지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구속 수사가 왜 필요한지, 소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가 왜 필요한지를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다. 명분을 스스로 쌓아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동안에도 이제 소위 구속 취소되고 석방됐을 때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소위 말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물론 뭐 도주야 없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뭐 이후에 소위 말해서 비화폰과 관련된 증거인멸 관련된 뚜렷한, 그 당시에도 우려가 됐던 부분인데 아니나 다를까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갖다가 지시했던 인사들이 아직 뭐 감옥에 안 있고 바깥에 있는데 그들과 얼마든지 통화할 수 있고 소위 입맞출 수 있고 소위 말해서 조작이 가능한 그런 상황을 과연 이대로 내버려둬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불구속 상태인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많은데 저렇게 뭐 반바지 입고 산책하시면서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 쌓인다면 결국은 그거는 구속을 자초하는 일이 될 거다. 좀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늦었더라도 본인 검사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소환 조사했습니까? 2번, 3번 안 하면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다 구속했잖아요. 영장 쳐서. 그런 점에서 본인이 검사였을 때 법 집행하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할 말은 하지만 또 응할 건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의 분노만 커지고 결국은 구속 재판을 받는, 또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되면 대한민국이 뭐가 되겠습니까? 또 대립과 갈등이 또 커질 거예요. 그런 점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흔들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고, 이어서 한 가지 좀 더 최 교수님께 또 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실이 그 고위공직자와 관련해서 국민 추천제 요거를 이제 발표했고 지금 추천을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자리에 어떤 장관 자리에 저 추천이 많이 들어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추천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네. 뭐 일단 저는 그 추천제라는 게 인기 투표는 아닙니다. 약간 이제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많이 추천하면 어떤 자리에 가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매 정권 초기마다 뭐랄까요,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 그래가지고 자기 진영 사람들만 쓰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안정감 있는 그런 이제 변화를 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숨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제도 도입이다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뭐 이 국민추천제를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적이 있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비상임기구라든지 뭐 자문위원 정도에 그쳤거든요. 근데 이번에 장차관, 저는 단 한 명이라도 정말로 이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숨은 인재가 발굴된다면,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나 또는 그 주변 인사들에게 포착되지 않은 그런 인사가 발굴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봐요. 물론 능력에 대한 검증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 뭐 인사 검증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해서 인사 추천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 또 국민들이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거를 한번 스크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물론 뭐 이것이 이번 한 번 한다고 해서 저는 뭐 굉장히 성과로 크게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인사를 갖다가 좀 폭넓게 쓰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선순환에 들어갔다. 의미를 좀 부여하시는군요. 자, 그럼 최수영 평론가님, 자, 이 부분에서는 국민추천제 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명분은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건 나중에 좋은 사람을 강호의 인재를 널리 두루 쓰겠다는 그런 의지로 하는 건데 과연 그게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그냥 선언적 의미, 혹은 이제 국민 추천제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일종의 여론화하는 뭐 그런 의미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아요. 결국 저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하에서는 사람을 갖다 쓰는 건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판단과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평가받는 게 맞는 거지. 뭐 그렇게 그 여론이 올라왔다 해서 뭐 이렇게 그 사람 임명한다. 그래서 제가 일종의 뭐 사실상 코드 인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알리바이가 될 수도 있는 것, 정치적 알리바이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했는데, 역대 정부가 이거 이재명 정부가 처음 한 거 아닙니다. 역대 정부가 거의 비슷하게 다 국민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슬로건은 내걸었지만 이걸 가지고 인사 정말 잘했습니다라고 사후적 평가받는 사람 한 명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일종의 지지층의 요구도 약간 수렴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일종의 명분을 쌓아서 우린 두루두루 인사검증을 거쳤습니다라는 대국민적 이제 여론도 하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이 자기와 함께 호흡을 맞출 사람을 책임지고 임명하고 또 그렇게 정책의 끝을 가지고 평가받는 게 그게 온당하면 그게 책임 정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명분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씩 사람 받아서 다룬다고 하지만 결국 화제성 외에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효 측면에서는 좀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괜찮은 게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울산에서 국민 참여 추천을 통해 가지고 의원을 이제 소위 말해서 후보를 추천해서 공천을 냈거든요. 결국은 그분이 김상욱 의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찌 됐든지 간에 당이나 어떤 진영에 소속돼 있는 그런 인사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지게 됩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의정활동이든 또는 국정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시도들이 쌓이면은 역시나 당의 어떤 또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기보다는 국민의 이익에 좀 더 복무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는 뭐 성과가 있든 없든 지속적으로 좀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자, 정부 내에서도 좀 계속 마음에 좀 두고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국민 추천자로 또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또 있겠죠. 아니 뭐저 순기능적 측면이 있어요. 부산 의사회에서 이국종 교수를 한다든가 하는데 결국 저는 어떤 이슈가 사실 어떻게 그 감동을 주느냐 아니면 사라지느냐의 차이는 이것이 이제 희화화되느냐의 여부인데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방통위원장에 뭐 김어준 씨 거론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지층들의 요구도 좀 약간 분출하는 걸 수렴하고 뭐 이렇게 정치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지 이걸로 인사를 다 한다?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야 정당 양당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이번에 다음에 3당 조국 혁신당에 관련해서 한번 좀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그 사면론을 저 혁신당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도 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러한 류의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시기가 조금 조정될 필요는 있다. 들어간 지 이제 반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지난 12월 대선 계엄 이후에 이제 들어갔는데 뭐 죄가 졌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건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건 예외가 아니에요. 5년 동안 임기 동안에는 재판이 중지될 뿐이지 죄에 대한 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죄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다. 근데 조국 전 대표는 진 죄에 비해서 솔직히 말해서 가족 그 일가가 굉장히 큰 이제 그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는 때가 오면 사면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앞서서 우리 잠깐 얘기 나눴지만 검찰 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검찰 개혁이 결국 너네 편 풀어주려고 검찰 개혁하는 거 아니야? 또 대법원 개혁도 이제 할 텐데 법원 길들이기 위해서 너네 마음대로 뭐 사법 좌우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인상을 주면 곤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무엇보다 또 민주당 내부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사면되면 벌써 차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임기 시작한 지 열흘밖에 안 되신 대통령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도 좀 곤란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런저런 거 보면 최소한 그래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사면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지나야 사면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는 저는 지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있습니다. 자, 최종표 의원께서 저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만일 수면 위로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블랙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국민들의 찬반서부터 오히려 이게 야권을 결집시키는 일종의 동력과 기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도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과연 내년 3.1절 특사 안 할까요? 저는 가능성 그때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그때 뭐 형기를 뭐 이미 1년하고도 한 4개월 마친 상황이니까 하는데 올해는 아마 안 할 걸로 보고 조국 전 대표도 어쨌든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자신이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이제 어쨌든 저는 이번은 이 얘기가 결국 전 조국혁신당의 한계를 드러낸 걸로 봐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이 빠진 조국혁신당이 과연 지속 가능한 정당이냐 이런 측면에서 많은 또 문제를 그동안 또 제기가 됐던 거고 이번에 더군다나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정당이 3석짜리 정당도 후보를 냈는데
열석이 넘는 정당이 후보를 안 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문제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와의 오늘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님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님 두 분 모신 가운데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정리하고요. 전격 시사 잠시 후에 또 계속 안내 말씀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사건과 판결 속에서 나오는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사건 Y. 자, 오늘 손정혜 변호사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자, 3대 특검법, 그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어제 그 밤 사이에 대통령이 특검 이제 지명까지 다 마쳤습니다. 각 당이 추천한 각 당 그 추천을 거쳐서 이제 대통령이 지명한 이 특검 면면 한번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특검법에 따르면 이 임명하는 데는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추천 당일 그것도 추천을 받고 나서 8시간 만에 어제 저녁 늦게 11시에 이렇게 임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속하게 이 사건을 빨리 수사를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후보군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3명씩 특검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순서대로 내란 특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추천했었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수 전 대검 감찰 부장을 추천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 둘 중에 일단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이제 임명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냥 네. 조은석 전 검사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은석 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임명된 소식을 듣고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사건을 살펴보겠다라고 네. 수사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요. 사실 조은석 검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과 좀 대립각을 세웠던 대표적인 검사의 신분인 직책에도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전현희 국민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동을 걸기도 했었고요. 대통령실에 대한 그 간접 비리 부실과 관련해서도 이거 재심의해야 한다. 이 부실 문제를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과 이렇게 감사와 관련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했던 바도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정권 시절에 서울 고검장 주요 보직을 맡아서 업무를 처리했던 전례도 있었고요. 또 거슬러 올라가서는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관련한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그 정권이 원하지 않는 해경 정장에 대한 기소를 하면서 사실은 네. 조금 더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과 좀 분리돼서 좀 더 강력하게 수사를 하겠다라는 점을 이제 보아서 이제 임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후보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선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추천했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추천했는데 일단은 이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 이제 임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민중기 전 판사 같은 경우는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 조사를 주도하기도 했었고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고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자세하게 볼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추천을 했던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부장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그 이윤재 명지대 교수 검사 출신을 추천했지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 인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굴지의 어떤 사건들을 수사했던 경력이 있고 군 검찰 출신입니다. 이 이해창 그 관련해서 장난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경력이 있고요. 네. 국방부 검찰단의 검찰력을 수행하면서 각종의 사건들을 처리했던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군사와 관련해서 군대의 특성도 잘 이해하고 강력검사로서의 어떤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평가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이 고려가 됐을 것이라고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거죠. 자, 지금 특검 3명이 이제 지명이 됐는데 그 수사 인력 관련해서 또 화제가 또 된 게 수사검사가 100명이 넘게 투입이 되고 뭐 어디선 뭐 지청 2개 규모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상당히 대규모 특검이 또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수식어로는요, 뭐 최장기간, 최다 검사, 뭐 최초로 이렇게 큰 그 3개의 특검이 동시 발효 이렇게 이제 평가드릴 수 있습니다. 비견해서 말씀드리면 BBK 사건으로 이명박 특검 같은 경우는 파견된 검사 수가 10명이었거든요. 그에 견져봤을 때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파견되는 검사가 60명 규모입니다. 순서대로 60명, 40명, 20명 이렇게 최대 120명의 검사가 투입되는 아주 이례적이고 강력한 특검이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특검 관련해서 임명은 한 명씩 임명되지만 그 파견 검사 수를 봤을 때는 거의 지청 하나를 세우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법무부에 이제 파견 검사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검찰에서도 굉장히 많은 검사들을 파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대 겪어보지 않은 특검 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최상명 특검이 최대 140일이고요. 그 내란 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입니다. 70일. 네, 그러다 보니 예전에 이명박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 기간이 30일, 그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10일이었던 거에 비하면 한 2~3배가 넘는 기간 동안 수사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최상병 특검 이렇게 간단한 단순한데 그 특검마다 또 구체적인 사건들은 또 여러 가지 사건이 들어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대한 양을 수사해야 되는 숙제가 특검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핵심은 내란 특검일 수 있지만 또 내란 특검은 어느 정도 내란과 외환죄로 일부 공범자들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내란과 외환죄에 기소된 것 제외하고는 모두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해서 증거인멸이라든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또 국회를 봉쇄했다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고 군인들이 총칼 들고 나온 부분은 군사반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살펴볼 것이고요. 특히 북한에 대한 공격을 유도해서 대한민국의 안위를 해친 점은 외환죄를 추가해서 살펴볼 가능성이 있어서 총 11건이 수사 대상인데 11건이요. 이 11건도 현재 11건이지 여기서 방대하게 수사 과정 중에 인지된 사건은 또 인지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관련자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과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무혐의가 났으나 이 실제로 실체관계를 확인한다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또 정치권과 관련해서 결탁해서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어떤 공천 개입 의혹도 살펴볼 여지가 있고 고속도로와 관련한 비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명태균 건진법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 역시 모두 포함해서 16건을 이제 다룬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최상병 특검은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다. 네. 여기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수사에 외압을 했는가 수사를 축소하거나 이 송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살펴볼 것이고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도 8건이 지금 수사 대상에 8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최장체다. 그리고 아주 역대급 매머드 규모로 특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그 수사기관인데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정말 특별자가 붙는 이 특별검사가 꼭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집중과 효율과 검사 업무의 계속성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야기하지 않고 외부의 어떤 검찰 인사나 행정부나 다른 정치권의 공경을 덜 받는 독립된 신분의 어떤 특검을 임명을 해야 그나마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기대로 보통은 특검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일부 수사가 진행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수사권 논란이었죠. 관할이 어디냐. 네. 그 논란이 특검이 어느 정도 그런 문제를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렇게 170일에다가 그 재판까지 하게 된다고 한다면 1, 2년 이상 이렇게 기소와 재판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일반 수사를 하게 되면 검사들의 그 인사권 이동으로 수사검사도 바뀌는 일도 많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이런 수도. 특검법이 네. 없으면 이렇게 대규모 인원을 꾸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만 60명인데 그럼 밑에 있는 수사관과 그 밑에 있는 실무진까지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일거에 그 구축을 하려다 보면 이런 특별한 법령이 필요하다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이 과거에 특검을 했었을 때 뭐 실효적으로 성과를 낸 적도 있지만 또 정치적으로는 공격을 받고 비판을 받았던 성과가 없었던 특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워낙 거셌고 실체 규명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으니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는 것이 이 특검법의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특검 지금 후보 추천에서 지명까지 정말 빠르게 지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수사팀도 곧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5달 안에 수사를 끝나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150일 정도가 되는 거죠.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하지만 목표는 조속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워낙에 관련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수사의 어떤 범죄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 최장 170일을 다 소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플러스 6개월 이후에나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플러스 6개월이면 사실상 연말 내에 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중대자한 그 숙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 수사팀을 구성하는데도 다소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 최장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법무부에 검사 파견도 요청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사무실을 어디에 꾸릴지에 대한 집기도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거요.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최서원, 최순실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 쪽에 이제 대규모 사무실을 빌려서 운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더 큰 규모의 사무실을 빌려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준비 기간까지 필요하고 기존의 수사 경찰,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수사 기록도 넘겨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본격적인 수사를 거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 6개월 이상 수사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7월부터 한 5, 6개월이면 연말 정도 그렇게 되겠죠? 네. 연말에는 끝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후에 이제 지선이라든가 다른 선거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어떤 쟁점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연말에 전에는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대 특검을 위주로 해서 오늘 변호사님으로부터 손정혜 변호사님으로부터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긴 시간 좋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른 장마가 시작이 됐고요. 제주에서 남부지방으로 또 비구름이 이동 중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상정보 청취자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13일 금요일 전격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혜송이었습니다. 다음 월요일 아침 7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